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좋은 땅을 소개받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화성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초기 무렵에 건축업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와인과 과일 선물을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정말 간절함이나 꼭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가시는 분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오십니다.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가짐부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선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오십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셨고 현직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해보셨던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훨씬 쉽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몸 많아서 듣는 분들에 비해 그런 준비를 해오신 분들에게는 2시간 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실전에서 겪었던 이야기와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등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땅이 있더라도 기본 예의와 마음가짐이 훌륭한 분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땅을 연결시켜 드린 분들 모두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을 소개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업소에 방문하시거나 동네 이장님 댁이나 원주민 분들을 만날 때 가볍게 음료수라도 준비해서 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준비한 사람에게 절대 못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수억 원의 땅을 사면서 1, 2만 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라도 준비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료수 값으로 수백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땅을 소개받을 수 있다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빵이라도 사서 가시면 효과는 2배로 커집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2번째 만남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좋은 땅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땅을 구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땅을 구해주지 않아도 아무 부담이 없지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부담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건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사례입니다. 송산그린시티를 임장하면서 땅을 찾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주변 원형지 땅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포도를 파는 분이 계셔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여쭈어보니 투명스럽게 그냥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서서 계속 말을 붙여보니 그 동네 이장님이셨습니다. 이장님이 파는 포도 10박스를 사서 친인척들에게 택배로 보내고 몇 박스는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포도를 많이 팔아드렸더니 금세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땅을 구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도와주시면 사례를 하겠다고 정중히 요청드렸더니 마음을 여시고 그 동네에서 이장님만 알고 있는 땅을 소개해 주셔서 바로 계약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골에 갈 때는 자동차 트렁크에 장화나 빨간 코팅 장갑, 음료수 몇 박스는 꼭 챙겨 다녀야 합니다. 언제든 임야를 임장할 수 있고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나 공인중개업소에 들릴 때 음료수라도 챙겨서 가면 훨씬 부드러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을 찾는데 음료수나 빵 등 소소한 것이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음료수나 빵을 사는 적은 돈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평생 그 비용을 치르는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첫 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음료수나 빵에 투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2017년경에 곤충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어서 고덕에 사놓은 땅에다 동식물 관련 창고를 짓고 허가를 내서 곤충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곤충 사업이 법제화되어 가는 시기라 인기도 많았고 TV에 소개되는 날이면 전화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진행한 곤충은 흰점박이 꽃무지라는 소위 군뱅이라는 곤충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곤충 농가들이 많이 줄었지만 당시에는 아주 좋은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곤충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곤충 화장품, 군뱅이 환, 군뱅이 엑기스, 건조 군뱅이 같은 상품과 군뱅이 종자를 사육해서 종자를 분양하는 일까지 함께 했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특용 작물이든 과일 농사든 곤충 사업이든 대부분 수확 후 판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십니다.
결국 은퇴 후 귀농귀촌 하시더라도 판매에 대한 마케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은퇴 후 건축 사업으로 승부를 보시겠다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케팅의 한계를 느끼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컨설팅, 다양한 판매 전략, 고객 상담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 사유 기술들을 알려주는 활동을 했고, 바이럴 마케팅을 해서 고객들이 찾아오게 했고, 검색 엔진에서 네이버 키워드를 입찰해서 분배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일 먼저 선점했기에 제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고, 분양도 잘 되었고, 특히 엑기스 같은 상품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케팅은 어떤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케팅은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원형지를 투자하는데 무슨 마케팅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원형지 토지를 매수해서 팔 때도 모양이 예쁜 떡이 맛있게 보이듯이 원형지 상태에서 내 땅이 지면보다 낮다면 성토를 해서 도로 높이에 맞추고, 높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절토를 해서 깨끗하게 도로 높이와 일치시켜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은 땅으로 만들고, 또한 한 필지의 땅 크기가 넓다면 매매할 때 가격이 부담될 수 있기에 분필을 통해서 작게 만들어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판매하는 전략이 결국 마케팅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팔릴 수 있는 땅이 되기도 하고 팔리지 않는 땅이 되기도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원형지 땅은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내 땅과 접경되어 있는 구간이나 사유지를 잘 활용하면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내 땅과 붙어있는 국가 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불화를 받을 수도 있기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해서 내 땅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모양이 구불구불해서 좋지 않으면 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옆 땅 지주와 만나서 서로 합의해서 땅 모양을 예쁘게 만들든지, 아니면 원형지 땅을 간단하게 주고받는 교환 등기를 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입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냥 원형지 땅을 있는 그대로 팔기보다는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에 소나무 묘목이나 에메랄드 그린 같은 묘목들을 심어서 잘 가꾸어 놓고, 심겨진 묘목은 덤으로 드린다는 전략으로 매매할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 땅을 매매하는 데 쉽게 풀어가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땅의 가치를 충분히 높이는 전략이 됩니다. 또한 개발이 되는 지역의 입지가 좋은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미리 허가를 받아 놓고 매매를 하면, 땅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매수 후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이미 매도자가 해놓았다면 허가가 나온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허가된 땅은 대출 비율도 70% 이상 나오기도 하기에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는 고정된 모양 속에 맞지 않는 내 모양을 억지로 끼워 넣기보다는 고정된 모양 속에 내가 그 모양대로 깎여져서 자연스럽게 맞추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사는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마케팅과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원형지 토지도 장기간 묶이지 않고 단기간에도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땅을 찾다 보면 가끔씩 좋은 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좋은 땅이 나와서 확인해 보면 땅 크기가 너무 커서 접근조차 힘이 들고, 작은 땅이 나오면 너무 평당가가 비싸게 나와서 투자의 매력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서 땅을 찾다 보면 한눈에 봐도 괜찮은 땅이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땅은 누가 보더라도 매력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4차선 도로 코너에 붙어있는 땅이라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교차로 영향권에 있는 땅이라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오고, 도로에 잘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수로 동의가 안 되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도로에 폭이 나오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땅을 고를 때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저가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은 땅이라도 비싸게 사면 투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시세 이상으로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현 시세대로 사더라도 때로는 시세를 초월해 집가 상승이 일어난 토지가 있지만 가능한 저가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려도 그런 땅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쉬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땅은 나옵니다. 땅 투자의 좋은 점은 기다리면 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미리 사놓은 땅의 값이 올라갑니다. 좋은 땅을 새로 매수하지 못해도 이미 사놓은 땅들은 알아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내가
다른 사업으로 바빠서 신경을 못 쓰더라도 내 땅 값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저절로 올라갑니다. 너무 신기하게 개발지 주변의 땅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도시가 개발이 됩니다. 어느 순간 도로가 개설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상가들이 지어지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자들이 넘치는 현상들이 시작되면 땅값은 급격하게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개발지 주변의 다양한 토지를 용도 지역별로 나누어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개발지 주변 땅들을 사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빠른 매도 타임으로 팔고 또 다른 땅을 매입해야 하는지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오랫도록 묵혀두는 것이 지금까지의 토지 투자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은 올라갈 수 있지만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투자금이 3억인데 3억 모두 토지에 투자해놓고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10년 동안은 또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투자를 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단기간에 싸게 사서 시세대로 매도하든지 개발해서 매도하든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오래도록 묵혀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존의 토지 투자 개념을 깨는 상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려면 토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런 안목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을 해야 단기간에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토지 투자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아무나 따라 할 수도 없고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마케팅에도 능해야 하고 상담에도 능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돈을 쫓기보다는 먼저 실력을 키울 것을 조언드립니다. 실력이 있으면 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소위 투자자들은 넘쳐납니다. 사실 좋은 땅이 부족하기에 투자금을 가지고 와서 땅이 없어서 모두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내가 살 땅도 부족한데 남들까지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수십억 하는 큰 땅이 나올 때 남는 땅 일부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땅을 고를 수 있는, 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가능하고 땅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력이 갖추어질 때 꿈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르기에 불안합니다. 처음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잘하는 선택인지, 땅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혹 호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불안한 땅 투자를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투자할 때 이 정도로 불안하신가요? 매일 며칠 밤을 설치며 불안해하며 아파트 계약을 하시나요? 대략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지가 어떤지, 평수는 어떤지, 역세권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초중고를 품고 있는 아파트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입지만 분석해도 알기에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대략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시세를 알고 입주민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아파트 투자입니다. 그러나 땅 투자는 투자하는 나 자신도 잘 모르고 경비원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고 주변 지인에게 물어봐도 확실히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에 땅은 잘못 사면 평생 묶인다라는 이러한 불안감에 투자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아파트 투자는 알기에 쉽고 땅 투자는 모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것을 공부해서 알면 쉬울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 투자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부하는 데는 게을리합니다. 아파트 투자 공부하듯이 경매 공부하듯이 고3 수험생처럼 공부만 해도 충분히 실력을 기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 투자하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땅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할 지역에 임장을 10번 이상 다녀와 보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략 20%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투자할 지역에 10번 이상 다녀보지도 않고 투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몇 억씩 투자하는 것이 토지인데 어떻게 투자할 지역에 10번 이상 가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투자를 한단 말입니까? 몇 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요. 그만큼 전문적이지 않고 운에 맡기는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땅 투자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것이 토지 투자의 본질입니다. 토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말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꿈들을 키워나갈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로 하는 투자는 땅 투자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는 투자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매 또한 그렇게 수입이 높지 않습니다. 오픈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투자 수익 또한 크지 않기에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정말 어렵다는 토지의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없고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고 잘못 투자하다가는 오랜 시간 묶여버릴 수도 있기에 사람들이 토지를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라는 분야도 몰라서 어렵습니다. 알면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재미있고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이치일 것입니다. 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보물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위험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나 그 어두움이 가득한 터널에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설계하고 그 터널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터널 끝에 어떠한 보물이 있는지, 중간중간에 어떤 위험한 곳이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고 장애물이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쉬운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널 속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어두움이 가득한 터널 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터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에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터널에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랜턴을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서 보물을 찾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터널의 지도가 땅 투자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이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주변 개발의 호재 도시의 발전, 성장을 총망라한 도시개발 계획에 근거한 데이터와 경험이 토지를 정확하게 권리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땅을 사면 그 땅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있게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산 땅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건폐율은 얼마나 되고 용적률은 얼마나 되고 용도 지역은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 수익률이 결정을 말해줍니다. 농림지역 땅을 사놓고 상업지역 행위를 할 수 없듯이 땅은 이미 그 용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할 수 있는 개발행 행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사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합니다. 같은 농림지라도 유동성이 많은 2차선이나 4차선에 붙어있는 농지는 가격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동성이 많은 곳이라 개발행위에는 제한이 있지만 농사와 관련된 김치공장이나 조경이나 농가 창고를 지어 사람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위치이기에 가치가 훨씬 높아서 더 비싼 이유가 되겠지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또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존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발전하지 않고 개발 계획이 없는 곳에는 10년이 지나도 그 땅은 절대 변하지 않기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기업이 세워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주변에 주택이 생기고 상가도 생기고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도로가 확장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그 땅이 가진 가치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는 곳에는 세월이 지나도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에 상점을 차려놓으면 가게가 잘 될까요? 유동성이 없는 곳에 도로에 잘 붙어 있다고 주유소를 차리면 잘 될까요? 관리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땅의 원리는 그 땅의 가치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 빈도수가 높은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원형지 땅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잡초가 무성한 곳에 이곳이 천지개벽할 수 있을지 황당하기도 하고 개발 계획을 보면 분명히 뭔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앞날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지요. 이런 땅은 현재는 값이 저렴하지만 실제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주거지역이 확대되고 도로 포장이 되고 방송에서 소개되고 현지 주변 부동산에서 이런 땅을 팔려고 연락이 올 때 땅값은 껑충껑충 뛰어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을 살 때는 값이 오르기 전에 사야 합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땅은 도시 사람들이 보면 황량합니다. 과연 이런 땅이 가치가 있을까? 제값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곳에 개발이 될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지요. 이런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부동산의 지식이고 부동산 개발의 정보이고 호재이며 권리 분석입니다.
내가 사는 땅 주변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과감하게 땅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재가 있는 지역에 이런 땅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토지 투자하는 방식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쪽이면 이미 결과가 나옵니다. 빠르면 6개월, 더 빠르면 3개월이라도 결과가 나옵니다. 반값에 사서 현재가에 팔면 곧바로 2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반값에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재가 풍부한 지역인데도 급매로 반값에 파는 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시세를 몰라서 그렇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 땅이 너무 커서 반값에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모양이 좋지 않아서 반값에 나오기도 합니다. 반값에 나온 땅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면 바로 시세대로 팔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몰라서 나오는 땅은 운 좋게 주운 땅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반값에 주운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땅이 너무 커서 반값에 나오기도 합니다. 가령 50억짜리가 급매로 나오기도 하고 70억짜리가 반값에 급매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빵집에서 빵을 1개 살 때와 100개 살 때의 빵의 단가가 틀려집니다. 가령 빵 1개의 값이 1,000원이면 대량으로 1,000개를 사게 되면 반값에 살 수도 있습니다. 토지 또한 값이 너무 큰 덩어리면 일반 개인들이 덤벼들기가 매우 어렵기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반값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값에 매수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토목을 하고 도로를 내서 반듯한 모양으로 토지 분할을 해서 현재 시세에 맞추면 금방 2배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모양이 좋지 않을 경우 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맹지를 사게 될 경우 반값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맹지와 붙어 있는 땅의 지주를 찾아 협의하고 매입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 후 뒤에 있는 땅을 아무리 크더라도 도로 앞에 땅의 지주가 권리 행사를 하면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되기에 도로에 붙은 앞쪽 땅을 공략하여 매입하면 뒤쪽 맹지가 된 땅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만들 수 있기에 이 또한 반값에 사서 곧바로 2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겠지요.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잡종지, 목장용지, 묘지, 임야를 이렇게 전용비를 내고 개발행위를 통해 토목에 관한 인허가를 거치고 건축에 관한 인허가를 덕한 후 보기 좋게 분할하고 쓸만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로 하기에 땅이 어렵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땅에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도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도심에서 내가 산 땅 주변으로 도심이 확장되는지, 기업이 들어오는 산업단지와는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창고를 지어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건세행으로 허가내서 소매점을 할 수 있는지, 준공 후 임대가 공실 없이 충분히 가능한지, 수요가 많아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님 통매를 통해 매매를 바로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이런 다양한 권리 분석이 사실 더 중요하기에 땅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만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것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용들을 완전 숙지해 놓은 사람은 정말 땅 투자에서 황제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0억을 벌고 싶다면 바로 10억을 벌 수 있고 1년에 30억을 벌고 싶다면 30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대로 땅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아파트 값이 30억, 40억 한다고 하니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평택 아파트는 고도국제 신도시를 짓기 이전에 고작 해야 2억 5천만 원에서 3억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평택 집값만 생각하다가 실제 서울에서 40억, 5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뉴스에 나와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고 매매하신 분들은 실제 아파트가 그렇게 거래된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할 것입니다. 평택에서 살고 있는 저는 절대 그런 체감을 할 수가 없겠지요. 토지를 해보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피부에 와닿을까요? 직접 땅을 사서 매도해본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소중한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만 꼭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토지 투자를 통해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땅을 사다 보면 토지의 시세를 알고 싶어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토지의 시세는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토지는 사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주가 5천만 원 하는 토지를 1억에 판다고 해도 토지주 마음이다 보니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토지는 그 한계를 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소위 아파트나 상가는 주변에 거래된 가격도 있고 일반 상품처럼 부동산에 다녀보면 다량의 물건들이 나와 있고 거래된 흔적들이 있기에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보편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거래되는 상대적인 비율이 낮기에 조금만 방심해도 호구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토지의 시세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다양한 용도 지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기준이 있고 상가도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토지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할까요? 저는 실전에서 토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알았던 것이 용도지역이었습니다. 용도지역도 모르고 땅을 보러 다녔던 것입니다. 토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용도지역은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서는 토지를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땅의 쓰임새에 대한 제한을 세분화시켜 놓은 지침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샀다고 해서 내가 개발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시지역은 크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라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각 지역마다 건폐율이 다르고 용적률이 다르고 개발할 수 있는 행위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농림지역에서 일반 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보전관리에서 카페를 할 수가 없고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땅의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알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세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이 토지의 28가지 지목을 알 수도 없고 각종 지목의 특징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지는 다양한 지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많이 거래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과 임야, 대지라는 지목을 90% 이상 거래합니다. 이런 지목에 대한 특징들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원형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목에 따라 각종 농사를 다르게 지어야 하고 임야는 경사도, 인목도, 울패도를 확인해야 하고 땅의 높낮이에 대한 기준과 개발 시 발생되는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살림 조성비 같은 난해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상세히 풀어낼 수가 없어서 토지의 시세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내기 어렵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수익을 내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거지역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딸기를 심고 가꾸었을 때 내가 소유한 토지 면적에 대한 땅 가격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에 대부분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합니다. 소위 농사 지어 돈을 버는 것보다 건물 지어서 상가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 상업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내가 산 땅으로 인해 들어간 개발 비용 대비 월세 대비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누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런 복잡한 개념을 일반 투자자들이 계산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시세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일반 투자자들이 사려고 하는 토지 주변의 개발 정보와 개발 호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땅은 전국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땅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땅을 고르는 것이 관건인데 일반 투자자가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땅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소식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소식들과 철도나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개발이 되기 전에 땅을 매입할 수가 있고 수요가 넘쳐나기 전에 사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이런 민감한 정보를 반영한 값이 시세에 반영되어야 토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오르는 가격이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어느 정도 기간 안에서 올라갈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기에 시세를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100평의 땅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보전관리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100평의 땅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다르고 또한 100평의 땅이 서울에 있는 지역과 수원에 있는 지역과 경상도 안동 시골에 있는 지역이 천차만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또한 100평의 땅이 도로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과 도로 뒤쪽에 붙어 있는 것과 도로에 30m 이상 붙어 있는 것과 아니면 단 6m만 붙어 있는 것과의 차이와 도로보다 한참 내려앉아 있는지 아니면 도로에서 10m 이상 솟아 있는지의 차이와 100평의 땅이 건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한지 같은 천차만별로 구분되어지는 땅을 누가 정확하게 시세를 정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그 기준을 맞추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기에 토지의 시세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거래를 해야 손해보지 않고 적정 가격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는 꼭 토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생애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때 부자가 탄생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타고난 운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처음 보았을 때 과연 이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 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했는데 그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3의 물결을 이겨낸 사람들은 오늘날 거대한 신흥 부자들이 되었고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운명도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막지는 못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1998년에 창업을 했고 새롭게 시작된 시대적 물결을 타고난 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의 알리바바가 창업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구글과 아마존도 1998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 또한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창업을 한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창업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98년 닷컴 버블의 붕괴로 대다수 기업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기지 못한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입니다. 필름 분야에서 세계 1등 회사가 디지털로 변하는 시대적 물결을 잃지 못해 결국 커다란 공룡 기업인 코닥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LG전자 역시 투지폰에서 삼성과 순위 다툼을 할 정도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기지 못해 휴대폰 사업을 접어야 했고 핀란드의 노키아도 휴대폰 사업으로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까지 했지만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거스르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겨버린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 1등에서 10등까지 성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알리바바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가 지금처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안정적인 툴이 있는 사업 환경 속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그 시대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사치처럼 되어버린 IT 버블, 닷컴 버블 붕괴가 현실로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도산에 공포를 경험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게 했고 국가가 흔들리는 시대였지만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긴 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새로운 시대적 물결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시기에 부자가 탄생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시대를 바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2.5%가 받아들이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술을 만들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기술을 수용합니다. 13.5%는 2.5%가 만들어가는 것을 수용하고 시대적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2.5%의 말을 수용하고 따라가는 13.5%가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시대적 물결을 이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상품에 동조하는 33%가 사용자가 되고 나머지 34%는 검증이 되고 완성된 시스템이 되어야 결국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고 16%는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시대 역행자입니다. 스마트폰이 현실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투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6%에 해당합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세계적인 부자는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바꿀 수 있는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개발한 2.5%와 13.5%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이기려면 2.5%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며 시대적 물결과 함께 운이 따라야 마윈 같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시대의 물결을 읽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시작될 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나왔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시대적 물결이 바뀌는 부자가 될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NFT나 메타버스가 도래하지만 거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NFT에서 800억짜리 미술품이 실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거품이지만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가상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기업인 테라, 루나 같은 가상자산도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블이 꺼져야 진짜가 보이고 세계적인 기술의 진보로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는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998년에 닷컴 열풍이 불 때 www.com이라는 도메인만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씩 투자하는 시대가 있었고, 닷컴의 거품이 꺼질 때 많은 사람들의 희망마저 사라졌지만 결국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로 우뚝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가 오려면 상품화된 기술적 돌파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메타버스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나와야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애플이 그렇게 만들었고, 구글이 그렇게 만들었고, 테슬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2G 퓨처폰 사용 방식에서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이겨버린 사건,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 아이폰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통신과 인터넷이 연결되고 미디어와 방송이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시대를 이겨버린 상품으로 출시되어 대중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품이 되었듯이, 비트코인도 NFT도 메타버스도 웹 3.0도 결국 시대적 물결을 이기는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가 되고, 그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시대의 물결을 주도하는 구글과 같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 수많은 거품들이 있을 것이며, 그 거품들이 꺼져야 진정한 시대를 이기는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확실한 시간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거품이 꺼져야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고, 파도가 쳤다가 사라져야 모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대를 이기는 2.5%에 도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2.5%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동조하고 기회를 엿보는 13.5%가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적 물결을 주도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을 사용하는 33%의 유저가 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대적 역행자가 되어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16%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2.5%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2.5%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투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2.5%의 특별한 시스템과 어느 순간 쏟아지는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배우고 익혀서 비즈니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13.5%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때 부자가 탄생됩니다. 새로운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지는 주기는 아주 짧습니다. IT 시대에는 10년 정도의 바뀌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주기가 더욱 빨라져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주기는 더욱 빨라졌고, 시대적 물결이 만들어질 때 필요하고 요구되는 기술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 필요에 맞는 노력과 공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시대의 혁신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물결을 만들어가는 2.5%의 사람들이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에서 도시가 개발되는 라인을 찾고 인구가 이동되는 지표들을 관찰하고 개발되는 도시의 도시개발계획 사항을 이해하며 인구의 이동과 차량의 이동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눈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 분석, 입지 분석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실력과 토지를 성령 수술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2.5%의 디벨로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출발선상에서부터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공자라고 점 찍어 놓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가치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토지 투자라는 시장에서 부자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이런 사실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 속에 경악했습니다. 신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어릴 때부터 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지나간 어려움들이 토양이 되어 지금의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자양제가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남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사실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이야기가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을 하고 준다고 합니다. 결코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의 포장지를 뜯기만 하면 선물이 내 것이 될 텐데 포장지를 뜯는 것이 두려워 감히 시도하지 못합니다. 선물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혹시 포장지 안에 이상한 것을 넣어놓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나머지 뜯는 것을 포기하면 선물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선물의 기쁨을 맛보려면 반드시 포장지를 뜯어야 가능합니다. 뜯고 난 뒤 선물을 확인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토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면 성공이고 이것을 포기하면 그냥 실패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토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실상 간절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경험과 반복된 실패 속에 한 가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긴 시간을 투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 포기를 합니다.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성공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고 실패자는 중간에 아주 간단한 포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합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처음 토지 공부를 했을 때 지목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입니다. 아무리 땅을 보러 다녀봐도 다 같은 땅 같기도 하고 왜 이 땅은 비싸고 저 땅은 싼지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주변에서 이 땅은 계획관리 땅이고 저 땅은 자연독지 땅이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단순히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면 비싼 땅이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땅에 대한 정립이 확고하기에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든 바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무려 2년 동안 개발지 주변을 아무리 돌아다니고 부동산에 들려서 정보를 듣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토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임야도 사게 되고 자연녹지에 있는 농지도 사게 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절대농지도 사게 되면서 조금씩 감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남의 땅을 보면서 눈으로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직접 땅을 사게 되니 직접적으로 수억의 돈을 주고 사는 입장이 되어 보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지가에 대해서, 주변 호재에 대해서, 주변 차량이나 인구의 유동성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고 직접 개발 행위를 통해서 토목 인허가를 해보고 건축을 통한 착공계를 넣어보고 수허가자 변경을 해보기도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실제 돈이 움직이는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 이론으로 익히는 것보다 체험으로 익히는 교육의 체감이 절대적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정 속에 그 위험한 포장지를 뜯고 선물을 쟁취했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토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물은 좋아하지만 포장지를 뜯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성공으로 갈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의 땀을 흘렸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성공이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도전했을 것이고 수많은 성공자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참기 힘든 과정을 극복한 사람만이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 또한 없는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은 본인 스스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면 실패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되어서 실패가 무섭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실패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는 오래전이기에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락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닥이고 상승할 준비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겁없이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꼭 무엇인가 해내고야 맙니다.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은 실패를 통해서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조건이면 실패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일 뿐입니다.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없기에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실패는 곧 나를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매개체다라고 생각하면 실패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99번 실패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으로 99번 실패를 보상하기에 성공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 공부는 99번 실패하더라도 단 한 번으로 99번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지의 부가가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을 토지 투자에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자산가가 되었고
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절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절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거절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길 두려워합니다. 거절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절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절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는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향상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집중하게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약속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루에 거절 10번만 받고 퇴근하겠다라는 고통스러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지요. 토지에 대한 지식을 발로 뛰어서 습득하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현장 지식을 쌓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토지가 거래되는 내역을 일일이 체크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꼼꼼히 공부하고 시청 사이트를 항상 체크하고 주변 토지의 개발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업단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건물이 세워지는 위치와 인력과 자동차의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고 시대의 달인이 되고 주변 토지의 지주들을 확보하고 다량의 물건을 확보하여 주변 부동산이나 지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면 토지에 눈이 떠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처절하게 배워나가야 제대로 된 토지의 권리 분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 되면 부자는 금방 됩니다. 본인이 10억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고 본인이 30억 이상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그것도 조금의 시간 만에 이룰 수 있고 본인이 100억의 자산가가 되고 싶다면 10년 안에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결코 나 스스로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지 마시고 거절에 민낯에 숨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엄청난 잠재력을 토지 투자를 통해 발산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누구보다 더 전문적이고 누구보다 더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누구보다 더 토지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최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즘 컬러 복사기가 워낙 좋아져서 위패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HSBC 은행에서도 위패 감별사를 두고 감별하고 감별사를 선발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100짜리 지폐 50장을 주고 그 안에 있는 15장의 위패를 골라내는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한 장이라도 놓치거나 잘못 짚으면 탈락입니다. 주어진 도구는 돋보기 하나뿐이고 시각과 청각, 느낌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달러와 엔화, 위안화까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적중률 100%가 되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위패 감별의 최고봉은 촉감과 색상으로 알아내는 오감 감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별사들은 어떻게 100%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을까요? 신기할 정도로 찾아내는 감별사들의 훈련 방식을 보면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지폐를 보고 만지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가짜를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혼동이 와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감별사들은 $100짜리 원본 지폐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원본 지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만지기도 하고 돋보기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감을 동원해서 원본과 교감이 되고 나면 위패가 오면 바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도 꼭 원본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바르지 않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일시적인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해결해가는 기준과 방법이 올곧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해 간다면 길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약자를 밟아서 일어서는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큰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을 원하신다면 진짜 성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면 해답이 나옵니다. 실패자를 찾아가면 실패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험을 했을 때도 정말 잘하는 성공자를 찾아갔기에 1년 만에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고 휴대폰 사업이나 곤충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벤치마킹할 때 똑같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프랜차이즈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점포의 입지나 점포의 운영 방식이나 점포의 모든 마케팅이 본점과 똑같은 형태로 하는 이유는 성공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서 운영하기에 실패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점도 진짜는 성공합니다.
짝퉁 프랜차이즈점이 실패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따라하는 것이지 그 프랜차이즈점의 정신까지 복제하기가 어렵기에 창업주의 정신이나 마인드가 짝꿍이 소유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토지를 보는 눈도 진짜가 보는 눈과 가짜가 보는 눈은 확연한 차이를 만듭니다. 진짜는 진심에서 고객을 걱정하지만 가짜는 진심으로 고객의 돈을 사랑합니다. 진짜는 기회를 기다리라고 말을 해주지만 가짜는 무조건 지금 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진짜는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지만 가짜는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진짜는 토지를 사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언을 해주지만 가짜는 팔고 나면 그만입니다. 진짜에게 배우면 이 일이 재밌지만 가짜에게 배우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진짜는 사람을 돕지만 가짜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진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가짜는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진짜는 진짜를 만났을 때 진짜를 알아보지만 가짜는 진짜도 가짜도 서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토지를 배우려면 진짜에게 배워야 하고 토지를 투자하려면 진짜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직접적인 투자에서 직접적으로 느낀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진짜를 찾아서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진짜는 당신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가 가진 능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